자, 헬레니즘 철학인데 왜 헬레니즘 철학이냐면 헬레니즘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혹시? 언제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해요? 정보가 어느 시기가 헬레니즘 시기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 해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려는 시기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해요. 왜 헬레니즘 시기냐면 그리스 민족이 다른 말로 그러니까 중국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한족이죠, 한족. 우리는 한민족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민족을 헬라족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 시조 뭐게 신화상에 나오는 시조 이름이 헬라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상이라서 헬레니즘식이에요. 괜찮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어를 히라버라고도 부르거든요. 소설 그 책 이름도 있습니다. 히라버 시간이요. 이 히라버가 그리스어를 이렇게 어디서 온 거야? 헬라를 뭉창한 글자가 히라이에요. 짠. 여튼 그래서 왜 헬레니즘식 철학이 그리스 철학 따로 나누냐면 그리스 철학도 그리스식이잖아. 근데 이 그리스인의 사상이 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하면서 여기 있는 페르시아, 여기 있는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쭉 이어지는 시기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인이니까 그리스인들의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 외국에서 부르면서 이렇게 했다. 이해갑니까? 여튼 고대 그리스까지 철학 사상은 진리 탐구 이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소피스트들이 인간 세상의 근원, 앞에 자연철학 세상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철학자.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사회나 인간에 대한 그 주제로 관심이 옮겨왔었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이때는 페르시아 전쟁 막 이기고 나서 아테네가 좀 잘 나가던 시기고 여유가 있던 시기라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헬레니즘 시기가 되면은 맨날 전쟁해가지고 그리스 모든 이제 그 성인 남자들은 다 전쟁 진출돼서 나가가지고 싸움하던 시기란 말이야. 이 시기가. 그래서 철학의 주제가 되게 소박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가 철학의 테마가 돼요. 마음의 평안. 두 개가 나오는데 에피쿠루스 아파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이 이상적 경지를 단어로 나오는 게 있고 아타락시아 스토아 아파도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 여기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나타내는 경지가 나와요. 아파테이아.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공부하는 게 이 헬레니즘 철학의 가장 뼈대입니다. 이해간 배경 설명이고. 전쟁터 막 끌려가니까 철학 주제가 인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개념이 좀 축소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쾌락주의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가는데 소피스트가 감각 경험 라인이었잖아. 기억나니? 소피스트가 감각 경험 라인을 쭉 내려오고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쪽에 진리, 이성 라인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계열을 개선한 게 스토아하고 이쪽 계열을 개선한 게 에피쿠루스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쾌락주의에서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며 철학의 테마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통해서 내 쾌락의 충족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자. 이게 키레네 아파요. 여기서는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폭식하고 이게 무절제한 쾌락 추구 이런 거 그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은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봤어요. 인간이 진짜 행복한 거는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쾌락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지. 그래서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니까 더 큰 쾌락을 찾더라고. 근데 쾌락이 많이 추구할수록 쾌락의 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쾌락은 더 얻기 힘들단 말이야. 이거를
그 에피쿠루스가 비판한 겁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플 때 빵 한 조각 먹는 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진수성찬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수성찬을 즐길 만큼 재화를 소비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재화를 얻으려면 내가 그냥 빵 한 조각 조금 수고해가지고 내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네가 진수성찬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피쿠루스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무절제한 쾌락이 아니라 절제된 쾌락을 추구하자. 그리고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자. 이게 에피쿠루스 아빠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루스는 쾌락주의로 번역이 되거든요. 실제로 스토아 아빠가 나중에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 철학에서는 이성분 중심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얘를 쾌락 추구하는 쾌락주의 학파다라고 비판하는데 쾌락주의 학파식으로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니까. 이거 이해가니? 이거 누구랑 겹치니 혹시?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 배웠잖아 우리. 공리주의 중에서 누구? 미래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였잖아. 여기서 뭐냐고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고 얘기를 했잖아. 기억납니까? 거기도 정신적 쾌락이고 여기도 정신적 쾌락입니다. 이 수능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주 나와요. 근데 내신은 범위가 아마 안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티레네 아파,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에피쿠루스 아파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승이 되는 건데 이 에피쿠루스 아파는 어쨌든 절제된 쾌락을 추구하긴 하지만 1번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2번 고통은 유일한 악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디로 계승되겠어요? 공리주의랑 똑같지 않나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다. 된다는 얘기잖아. 기억나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쭉 공리주의로 계승되고. 하지만 아까 그 키네네 아빠 깠던 거지. 무절제한 쾌락 추구가 오히려 쾌락의 충량을 감소시키더라. 이거를 3번 쾌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역설. 그래서 쾌락의 역설 때문에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3번 쾌락의 역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소지로 나올 수 있는데 절제된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지속적 이게 순서대로 4, 5, 6, 7번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에피쿠루스 아파 소지로 나와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절제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소극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지속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다 같은 맥락이잖아. 어차피 내 만족감이라는 거는 쾌락보다 고통이 더 큰 거를 내가 정신적 만족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가 더 쉽다고 봤냐면 쾌락을 늘리는 건 힘들어. 쾌락의 중량을 늘리는 거. 근데 고통을 줄이는 건 쉬워. 이 얘기야. 내가 쾌락을 많이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쾌락을 줄이고 고통을 아예 없애는 고통을 더 많이 줄이는 거. 그런 식으로 삶을 추구하면은 너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쾌락을 늘리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을 추구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족량이 적더라도 충족률이 높다. 봐봐. 자, A만큼 만족을 해. 만족감이 A입니다. 근데 내가 원래 바라던 게 B였어. 이렇게 원했는데 A만큼밖에 만족을 못 시켰잖아. 그러면 이만큼 불행한 거지. 이해가? 이만큼 충족했는데. 근데 더 적게 충족했어요. A가 이 정도 돼. 근데 B가 원래 내가 희망했던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그러면 오히려 내가 바랬던 거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충족했지. 뭐예요? 충족량은 더 작잖아. A의 크기가 이게 더 작지. 근데 충족률은 어때? 이게 더 높잖아. 어느 게 더 행복한 거야? 이게 더 행복한 거지. 이런 삶을 살라고 에피쿠루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충족량이 적더라도 충족률을 올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거를 요 멘트가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여기 좀 외우기 쉬워. 쾌락주의니까 타락했다 이거 외우세요. 아타락시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가 부정적도어야. 그 원자가 영어로 뭐예요? 원자. 설명 안 했죠? 이거 원자.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해요. 톰이 자르다는 뜻입니다. 컷이라는 뜻이야. 이게 부정적도어거든요. 앞에 와가지고 잘리지 않는 거, 가장 최소한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그게 원자예요. 이해가?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부정적도어야. 아가 부정적도고 뭐가 부정되는 상태냐면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가 없는 상태가 아타락시아야. 근데 이 타라소는 그리스어로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아타락시아야. 괜찮니? 근데 육체의 고통은 보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있는 고통,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안이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타락시아를 번역할 때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아타락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똑같은 맥락이죠. 고통이 없는 상태인데 육체의 고통은 고통이고 마음의 고통은 불안이고, 그래서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그게 뭐라고? 아타락시아고. 자, 마음에는 불안, 육체는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고통, 타라소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뭐라고? 아타락시아다. 조금 있다가 스토아파가 파트리아라고 나오거든. 그거랑 비교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내용이 사실 비슷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묻는 문제는 없어. 근데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에피쿠로스나 저기 뭐 나중에는 정념의 흔들림이 없이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마음의 상태가 아파트이거든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스토아파구나 이런 걸로 찝을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의 쾌락을 추구했던 거고,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욕구 부분 봅시다. 욕구 부분. 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지. 쾌락이랑 뭐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나오냐면 스토아파는 이성입니다. 이성. 금욕주의인데 이성을 중시할 거고, 에피쿠로스는 감각을 중시할 거예요. 쾌락주의니까. 자, 근데 이거는 거의 나중에 그 근대 철학 가면서 뭐 흉도 그렇고 베이컨도 그렇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성주의라고 해서 아예 감각이나 경험을 부정했냐? 그건 아니야. 에피쿠로스가 감각을 중시하잖아. 쾌락주의니까. 그럼 이성을 부정했냐? 그건 아니야. 이성의 중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밑에 욕구를 구분하는 걸 어떤 욕구가 필수적인 욕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보자. 자, 우리가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자연적인 그런 쾌락만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 어떤 게 있냐면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먹고 자고 눕고 뭐 입고 이런 거에 관련된 욕구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이고 꼭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자연적인 건 이긴 한데 사치스러운 음식 이런 거, 그냥 음식을 먹는 건 욕구잖아. 근데 그냥 그 빵 한 조각 먹어도 되고 물 한 모금 마셔도 되는데 포도주, 비싼 포도주, 그다음에 값비싼 뭐 산의 진미 이런 거를 먹는 건 불필요한 거잖아. 자연적인 욕구는 거 맞아, 먹는 욕구니까. 하지만 불필요한 거지. 성욕도 굳이 뭐 이렇게 생식에 대한 욕구니까 자연적인 욕구이긴 한데 꼭 결혼을 안 해도 되잖아. 요즘 독신도 많고. 그래서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욕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 명예, 권력 등에 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야. 이거 사례로 먹을 때는 동상을 세우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라고 사례가 나와요. 동상 뭐 자연스러운 욕구 아니잖아.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동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자연적이지도 않고 꼭 반드시 동상을 세우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냥 내 명예욕을, 허영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건 불필요한 욕구다.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너네가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10번이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분별할 거고, 11번, 12번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밑에 에피쿠루스가 한 얘기를 봅시다. 우리가 쾌락의 목적이다 라고 할 때의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게 무슨 상태인데? 무슨 상태인데? 뭐랬니 아까 정도가? 무슨 상태냐고 여기 있는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 이게 뭔데? 아타락시아. 그래, 아타락시아가 평정심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요 고통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평정심이라고 불렀어요. 내신은 외워둬라. 번역한 것도. 아타락시아는 평정심, 아파팅이라는 고통심으로 번역하거든. 근데 에쿠스라고 알아요? 에쿠스. 자동차 중에 에쿠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최상층 귀빈들이 모이는 그 귀빈들이 타는 약간 외제차는 아닌데 국산차 중에서 좀 최상급 차량입니다. 약간 벤츠 같은 그런 느낌. 이해가요? 그래서 이 정도 타면은 나는 평타는 친다. 평정심, 아타락시아 이렇게 평타는 친다. 에쿠스 타면 에피쿠루스니까 에쿠스 타면 평타는 치지. 실제로 과도한 쾌락은 추구하지 말랬지. 그래서 외제차는 안 사는 거야. 외제차는 과도한 쾌락은 고통을 더 주기 때문에 외제차는 안 사는데 국산차 중에 최고봉이 타는 거예요. 이 정도 사면 평타는 치지. 이렇게. 아타락시아, 평정심, 아타락시아, 에쿠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까지는 쾌락주의에 대한 내용이고 에피쿠루스 관련해서는 쾌락주의 말고도 조금 이제 찌끄레기 개념들이 나옵니다. 추가로. 세계만에서 13번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정념이나 편애가 없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신들은 어때? 아테네 제우스 이런 애들 어때? 다 인간 세계에 간섭하잖아. 헤라클레스가 그 제우스가 바람펴서 나온 아들인데 그 헤라클레스한테 막 이렇게 해주고 헤라가 질투해서 시련 내려주고 이게 인간적인 존재고 인간 세계에 간섭도 많이 하잖아. 신들끼리 서로 헬레네라는 그 미녀 때문에 막 세력 다툼 벌여가지고 그 트로이 전쟁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신이 아니다. 에피쿠루스가 생각하기에. 왜? 신은 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 신은 그런 게 없어. 감정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따로 관심도 없어. 그럼 간섭도 안 하겠지. 그러면 왜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되냐? 야, 신을 이렇게 막 떠받들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이런 거는 우리의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이야. 이해가?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관념을 알면 더 이상 신적인 개념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해놓고 신께서 신께서 징벌을 내릴 것이야. 이런 게 헛된 공부라. 그래서 14번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결정한 운명 같은 건 없어.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종말이 와가지고 내가 지옥불에 뒹굴겠지. 혹은 내가 내가 그런 운명으로 타고나서 손금을 보니까 난 빨리 죽을 거야. 내가 서른도 못 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 신께서 정해놓은 운명은 없습니다. 이해가지 이거까지. 마지막으로 15번 죽음은 만물의 구성 요소인 원자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원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데모크리토스가 한 원자 그 얘기입니다. 만물은 우연적으로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만들어진 건 뭐 때문에? 세계의 질서, 자연 법칙 때문이다. 스토아파는 쪽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 얘는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도 전부 다 원자가 잠깐 멈췄다가 우연히 다시 흩어졌다가 또 우연히 이런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죽음은 지금 그 쾌락주의 자체가 감각, 경험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입장이잖아.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 나라는 게 없지. 죽음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한 번도 겪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실제로 얘기해 준 사람 또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실 이제 죽음에 하루하루 가까워 가져가는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죽음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헛된 공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궤도 아니고 궤도 선생님 그 얘기 아니라 그 지평 자폭이 어떻게 고정하셨대요. 궤도가 안 될까 유튜버 궤도가 신창된 유튜브 나와가지고 귀신을 만나면은 먼저 뭐라고 질문할 거라고 그랬다고. 귀신 딱 보면 어떻게 지구가 계속 회전하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 물질로 이루어지게 하니까 중력의 영향을 안 받잖아. 그러면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평 좌표계 고정하셨나요? 이걸 질문을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귀신이 물리력이 있으면 어때? 물리력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는 땅에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귀신이 아니란 거죠. 이해가요? 그럼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귀신이 지평좌표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리력이 없어. 그러면은 막 지금 이 자전 속도를 따르는 엄청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애초에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을 거라. 뭐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똑바로 인지를 하게 되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저 16번 요거부터 요 표현이 가지고 나오거든요. 에피쿠로스 요 실제로 한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줄.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죽음은 산자에게도 죽음과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야.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타락시아를 계속 방해하거든. 마음의 평안을 실제로 죽음이 되게 만연한 사회에 살았죠. 얘는 뻑하면 전쟁터 끌려가지고 다 이렇게 쳐졌다 죽던 그런 시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16번 이성을 통해서 신과 운명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함으로써 뭐에 이룰 수 있다? 마음의 평안. 이게 뭐예요? 이게 아타락시아라고. 용어가 입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하나. 마음의 평안이 뭐라고?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거.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 마지막으로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이상적 삶입니다. 17번 은둔적 삶 속에서 얘는 뭐 출세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뭐라 그런 거야? 아까 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라고 본 거야. 그래서 뭐 정치 왕이 되든 귀족이 되든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출세를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내 고통을 증가시킬 거라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차라리 저기 공직 생활을 저버리고 저 산속에 숨어가지고 내 친한 친구들끼리만 안락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은둔적 삶을 주고 있습니다. 은둔적 삶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삶 개인주의고 공적인 삶은 회피합니다. 소규모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겠지. 실제로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어요. 저기 그 뭐 산속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친한 애들끼리만 맨날 불러가지고 막 식사하고 막 담소를 나누다가 제자들이 많았거든. 제자들 좀 엄청 친한 제자들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죽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었다 그래요. 자기가 추구하던 삶 그대로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18번 이거는 외우세요. 단어가 다르다. 18번 정의로운 삶인데 누구랑 같이 나왔어? 정의 어디 갔어요? 정의. 플라톤의 정의는 뭔데? 뭐가 좋아? 그렇지. 지용전이 조화를 이룬 게 정의.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기말고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롤스의 정의는 아까 뭐였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게 정의였어요.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정의는 서로 해치지 않으면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이렇게 나오거든. 18번 정의로운 삶. 고통이 없는 안전한 삶인데 고통이 없게 하는 거야 서로. 여기서 해라는 거는 고통을 주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서로 나는 고통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서로 고통을 주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하자.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18번 에피쿠로스의 정의, 18번 정의죠. 서로 해치지 않고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서로 고통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나오겠니? 수능에서 이렇게 수능
수능인지 모평인지 모르겠는데 마다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 비교해서 나왔어. 에피쿠루스의 쾌락, 에피쿠루스의 정의하고 플라톤의 정의하고 뜻은 용어는 같은데 뜻이 다르잖아. 누구의 정의인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왔다. 비교해서 플라톤의 정의 18번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삶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이거는 한 52%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너네는 범위가 좀 좁아가지고 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미리 언급을 해드립니다.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에피쿠루스였고 다음이 스토아파 87페이지. 스토아파는 여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으로 보는 대열입니다. 그래서 이성, 진리, 진리 추구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쾌락주의였는데 에피쿠루스는 여기는 금욕주의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금욕주의 합합니다. 자, 여기도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게 키니쿠스 아파라고 해요. 키니쿠스 아파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랑 요런 성분답을 주고받았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길 가다가 이 지방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상가라고 하더군. 찾아가가지고 얘는 통나무 속에 살고 있었거든. 그냥 기행으로 유명했어. 그래서 통나무 속에 살면서 막 이렇게 좀 주변에 뭐 굴러다니고 막 먹으면서 행복하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당신이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던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어. 나랑 와가지고 나한테 철학 좀 지혜를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더니 대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부탁이건데 옆으로 좀 비켜서 가지고 햇빛 쬐는 걸 방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봤죠 어디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 그리고 요 스토아 안시스테테네스 중에 제자 중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까 에피쿠루스 학파는 에피쿠루스가 만든 거라서 에피쿠루스 학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왜 여기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냐면 이 스토아라는 게 회랑이라는 뜻이에요. 회랑. 회랑이 뭐냐면 지붕이 있는 복도야. 저기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면은 좀 기둥이 막 그렇게 있고 벽이 없지. 벽이 없는 상태로 쭉 건물이 이어져 있잖아. 이런 복도를 회랑이라고 하거든. 여기 스토아면서 여기서 막 길 걸으면서 막 산책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주로 앉혀놓고 사람들 강연도 하고 철학 수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스토아에서 대화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다. 스토아파라고 합니다. 괜찮니? 여기 좀 유명한 사람 중에 이게 아마 나올 텐데 노예 출신 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에픽테토스의 부동식 요거 한번 보고 가죠. 에픽테토스 거기 교재 준 거에 144페이지 스토아파가 노예부터 황제까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토아파에. 근데 그 중에서 좀 스토아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픽토테스라는 사람인데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노예 출신의 철학자인데 좀 유명한 당시로서 유명한 철학자인데 전른발이었대.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가지고 이런 설화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전른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화가 내려오는 건데 봅시다. 노예였던 시절 하루는 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팔을 비틀기 시작했다. 팔이 아니라 다리래요. 다리를 비틀었다가 여기는 왜 팔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의 팔을 비틀었지만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평온하게 아저씨 계속 그렇게 비틀면 부러질 거예요. 그만 좀 비트세요.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주인이 빡쳐가지고 어이씨 너 언제까지 그렇게 평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보자. 그러니까 아파트야라고 마음을 평온했을 때 언제까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보자면서 부러질 때까지 계속 비튼 거지. 그래서 그러고 부러졌어. 그러니까 에픽토테스가 그러게요. 내가 부러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트니까 부러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오잖아. 그러나 이 말을 주인의 말을 더욱 도둑게 되었고 실제로 에픽토테스의 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순간에도 그는 평안만 잃지 않고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요게 스토아 아파요. 여기는 운명을 약간 우연론적 생각이었지. 이건 운명론적 생각이거든. 원래 모든 건 다 이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내 팔은 부러지기로 돼 있었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막 하든 간에 어차피 될 예정인 것대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동요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실천을 한 거예요. 이해가니?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에피쿠로스 아파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는 뭐라고 했다?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 많이 했잖아. 아타락시아. 스토아 아파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는 아파테이아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동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 스토아에 등심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 스토아에 등심이 없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스토어. 아파트 편의점에 등심 안 팔잖아. 등심 갈비 안 팔죠. 안 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스토어에 등심이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왜 부동심이냐면 이 파테이아 할 때 이 파테이아 뜻이 여기는 똑같아요. 부정적 도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야. 뭐가 없는 상태면 파토스가 없는 마음의 상태. 자, 요런 단어를 고2면 들어봤겠지. 뭐라고 읽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고2면 알아야지. 고2면 맞아요. 동정심 연민이라는 뜻이야. 심퍼티라고 해요. 뭐냐면 이 심이 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포니 같은 소리야. 교향곡이거든요. 심퍼티 같은 감정이야. 이게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파토스라는 뜻은 감정이라는 뜻이야. 감정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부동심이에요. 여기는 이성 중시 라인이랬어. 그래서 감각, 경험, 감정 이런 게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리고 파토스 대신에 파토스는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내 감정, 이걸 정념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정념이 감정입니다. 내 정념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부동심 아파트인데, 그러면 정념에는 따르지 말고 뭐에 따라야 돼? 이성에 따라야 돼. 그걸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해. 근데 로고스는 이성인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면 자연 법칙이기도 해요. 자연 질서, 세계의 법칙, 세계에 운행되는 원리 이런 걸 다 로고스라고 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냥 12시간이 지나면은 낮이 밤이 되고 1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봄으로 되돌아오는 그게 로고스야. 자연 질서잖아. 맞죠? 근데 그렇게 그걸 이 질서를 파악하는 걸 뭘 통해 해? 그게 이성이라고.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이자 인간의 이성이야. 그게 로고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스피노자 할 거고 아퀴나스 할 건데 이 로고스 사상, 자연법 사상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아타락시아는 선지가 뭐라고 나온다고?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게 아타락시아야. 근데 아파테이아는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이게 아파테이아야. 이런 식으로 선지가 쭉 한 문장으로 나와요. 괜찮니?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이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로고스에 따라 사는 삶, 파토스에 따르지 않고 로고스에 따르는 삶, 이거를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따르는 삶,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뭐라고? 아파테이아야. 괜찮지? 1번이 아파테이아고 정념이 부재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에피토테스 설화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게 팔이 흔들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팔이 부러질 때까지도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뭐였어요? 자, 에피쿠로스 아빠가 이성의 기능을 인정했어 안 했어? 감각, 경험 중심이지만 이성의 기능을 인정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구별하기 위해 이것만 추구하랬잖아.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만 추구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 죽음,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의 존재를 인정한 거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스토아 아빠가 이성 중시잖아. 자연 질서에 따라 달라잖아.
근데 감정을 아예 부정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일부 감정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 가족애라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런 가족의 인류애 같은 자연스러운 요구는 인정해줬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개념보다 추구해야 되는 감정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완전 이거 굉장히 맨날 나오는 선지야. 굉장히 맨날 나오는 오답 선지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성의 기능을 인정했다. 여기도 그 스토아 학파에서 뭐 감정을 인정했다 이런 걸로 나온다고. 다 맞는 선지죠, 맞는 선지. 애들이 근데 여기는 긍욕주의니까 감각 경험 주고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 오답 선지로 한다고. 아니라고. 그 중점이 다를 뿐이지 여기도 이성 인정하고 여기도 감정 인정한다고. 그 정도는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세계관에서 자, 인간은 모두 3번 로고스라고 있네. 아까 뭐라고 번역한다고? 이성인데 이성이 로고스야. 이게 이성인 동시에 뭐라고? 자연 질서이자 자연 법칙이자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인간은 모두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고요.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4번 만민평등 사상. 같은 말로 5번 사회평등주의, 6번 세계시민사상. 같은 말입니다. 만민평등은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다는 거고, 사회평등주의는 사회가 내 바다죠. 동서남북의 모든 바다, 이 모든 바다에 사는 존재가 다 평등하다고. 이게 만민평등이죠, 사회평등. 그리고 세계시민사상. 여기는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야. 대제국식이거든, 대제국. 이 뭐냐면은 요 헬레니즘 시기에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의존하는 공동체가 누구였냐면 폴리스 공동체야. 폴리스 공동체주의. 예를 들어서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이런 마을 단위 동 정도 규모예요. 동. 뭐 내가 신림동 사는데 신림동 정도 되는 규모가 국가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맨날 막 민회 참고해가지고 500인 회의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을 알아요. 옆집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 그런 애들이 다 서로 정치하면서 심지어 돌아가면서 제일 뽑아가지고 정치하고 막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폴리스에 대한 그 애국심 이런 게 되게 끈끈하던 시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헬레니즘 시기가 되면서 지금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이 됐지. 이 대제국은 유럽, 그리스 전역이랑 아프리카, 이집트랑 그다음에 페르시아,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 폴리스 같은 끈끈한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래서 아예 반대로 가는 거야. 극단으로 가는 거야. 한쪽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개인주의로 가는 거고, 얘네가 개인주의로 가는 애가 에피쿠로스잖아요. 했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체주의, 이게 개인주의로 가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극단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동료다, 동지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게 시민주의라고. 스토아파는 그래서 공직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지향해요. 이해가요? 완전 반대지. 여기는 은둔적 삶을 지향했잖아. 여기는 공직 진출이 장려할 겁니다. 여기는 관직하라고 해. 나가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법 만들고 정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회평등주의, 세계시민주의 사상 이런 거는 7번 똑같이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누구? 로마 시민법에 영향을 줬어요. 로마 시민이 예전에는 로마인들만 로마 시민이었어. 근데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국가의 민족들이 다 로마 시민으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거기 영향을 끼친 게 이런 거죠. 세계 시민주의, 만민평등 사상 이런 거. 스토아 때부터 나왔던 거다. 그리고 이성이 아까 로고스였죠. 로고스가 이성이 동시에 뭐라고? 자연질서라고. 이 이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 이거를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나오네. 8번 범신론. 스피노자 범신론에 영향을 끼쳐. 스피노자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로고스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번 자연법. 로고스가 자연 법칙이 되지. 아퀴나스가 자연법. 여기 영향을 받아서 들고 나올 거예요.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상적 삶에서 운명은
신은 로고스입니다. 10번 운명. 그래서 여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에피쿠로스는 뭐 있는데? 우연론적 세계관. 인간의 죽음은 뭐? 원자가 우연히 뭉쳤다 흩어지는 과정. 여기는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필연적이고 운명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차이가 있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하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원래 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걸 잘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 시험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 100점 맞았으면 100점 잘 맞기 힘들잖아. 맞죠? 이렇게 하면 너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세상 일들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시험을 차라리 일반적으로 한 50점 정도는 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이게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네가 일반적으로 한 대충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은 50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 지금 이렇게 막 가가지고 주말에 끌려와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지 않아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원래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것대로 그대로 되기를 네가 기대를 하면은 바라면은 너는 마음의 불안이 없을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어디에 있더라도 팔이 비틀려도 그거는 원래 그렇게 있기로 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뭐는 바꿀 수 있어. 세상의 일은 바꿀 수 없지만 뭐를 바꿀 수 있어? 내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 그거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공적 의무 이행 강조입니다. 공적 의무 이행 강조. 그래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에 참가하라. 완전 반대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 이어서 요까지 쭉 하고 나서 이제 너네 문제 풀러 갑니다. 자, 에피쿠로스의 이상적 경지는 12번 평정심이다. 뭔데? 뭐였어 아까? 평정심이 뭐라고 번역이 됐니? 보지 말고 이제 입에 좀 읽어야지. 아타락시아. 타라소가 뭐였는데? 뭐가 없는 마음의 상태? 아타락시아는? 보통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로 에피쿠로스 이상적 경지고 스토아파 이상적 경지 뭐다? 아파테이아 교화. 아파테이아는 파토스 이게 뭔데? 어떤 단어로 말하는? 정념이야 정념. 감정인데 감정을 정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 조금 더 붙어야 되는 사실은 그냥 칸이 좀 부족해서 안 넣었어요. 여기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자연적 질서에 따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에. 자, 그리고 16번은 우연론적 세계관입니다. 우연론적 세계관 혹은 원자론적 세계관 했죠 아까 에피쿠로스. 모든 것은 신은 인간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운명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건 우연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신은 인간 세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었고 하지만 18번 여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죠. 모든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요소는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뭘 바꿔야 돼?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 부분에 요까지만 이어서 한다. 여기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개인주의였죠. 개인주의. 아까 에피쿠로스랑 스토아가 비교하는 거. 19번 개인주의. 그래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은둔적 삶을 추구했죠. 그래서 친한 애들끼리만 같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작은 공동체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스토아파는 무슨 주의다? 세계의 시민주의입니다. 20번 세계의 시민주의. 뭘 강조했어? 여기는 은둔적 삶이라 가지고 이런 거 뭐 명예욕 이런 거 뭐 정치하려는 욕심 이런 거 다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야. 그런 거 멀리하고 내 친한 사람들끼리 숨어서 살아. 이게 이상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니까 공적 의무를 강조했죠. 그래서 공적 의무 이행이라고 나옵니다. 세계 시민주의라서 20번 이해가지? 21번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라고? 누구의 정의, 누구의 정의? 플라톤의 정의 뭐야 이거? 알아야 된다. 지혜의 용기 절제.
다 조화를 이룬 게 정입니다. 플라톤의 정. 에피쿠로스의 정. 서로 해치지 않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작.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서로 고통을 주지 말라. 고통 감소잖아. 고통 감소. 에피쿠로스의 핵심이 고통 감소야. 쾌락 증진이 아니잖아. 쾌락 추구는 맞아. 왜냐면은 쾌락 고통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쾌락을 증진하기 위해서야. 쾌락하고 고통을 합친 다음에 이걸 최대한 플러스로 많이 만드는 방법이 쾌락을 늘리는 건 힘드니까 고통을 줄이는 건 쉽잖아. 이쪽 길로 가자고. 그래서 소극적 쾌락, 절제된 쾌락, 지속적 쾌락, 정신적 쾌락 이런 거 하라. 이해가지? 그래서 고통을 서로 주지 말자. 그게 정의죠. 서로 해치지 않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근데 반대로 스투아파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자연법에 따르는 삶이야. 이 자연법이 이성이죠. 로고스잖아. 자연법에 따르는 삶. 에피쿠로스에서 이성 욕구에 대한 입장 봅시다. 에피쿠로스는 이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구분을 위해서. 또 뭐도 있냐? 죽음, 신,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인간의 마음이 불안해 고통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도 일부 욕구는 인정했다. 일부 욕구. 어떤 일부 욕구에 가족의 인류의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긍정적 감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념을 부정한 게 아니야.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지만. 자,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마지막으로 여기 영향 보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경험론과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왜 이제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지? 공리주의 배웠으니까. 공리의 원리가 뭔데? 제대 나수의 제대 했고 일단 뭔 얘기를 했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안에 있다고. 쾌락, 고통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에피쿠로스는 고통 감소를 조금 더 중요한 초점으로 좀 놓고, 공리주의 같은 거는 쾌락 증진, 뭐 고통 감소도 마찬가지고 쾌락 증진을 좀 동등한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25번 경험론, 26번 공리주의, 스토아파는 27번 범신론. 이 범신론을 나중에 스피노자 하면서 배울 겁니다. 스피노자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거는 모든 범이 무릇 범자를 써. 이게 널리 범 세계주의할 때 그 범자야. 널리 퍼져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야. 세계 이 세계 구성 자체가 다 신이라고. 벽도 신이고 칠판도 신이고 다 이 세계 질서에 속해 있는 거지. 얘는 이제 그 접착제에 붙어가지고 점성의 원리에 따라 벽에 붙어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글씨를 쓰여지게 하는 거, 이게 다 세계 원리잖아. 그래서 이 세계의 질서라는 신이 지금 속해져 있는 거야. 그게 범신론이다. 그리고 28번 자연법 상상이 나와요. 이 자연법이 로고스죠. 로고스. 이거 아퀴나스가 똑같이 볼 겁니다. 뒤에 빨리 봅시다. 고대 헬레니즘 사상 89페이지. 자, 스토아 학파에서 1번 스토아 학파에서는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정로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자, 스토아 학파에서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까? 이게 뭐야? 로고스에 따라 사는 삶이죠. 파토스에 흔들리지 말라며.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뭐에 따라? 자연적 질서에 따라, 로고스에 따라. 그래서 자연의 순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공통 선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에 이르려면 욕구를 절제해야 돼. 맞아, 틀려. 에피쿠로스는 맞지? 에피쿠로스는 맞는 것 같아? 욕구 절제 맞아요, 에피쿠로스가? 이게 문제는 풀어야 돼, 나중에. 실제로. 시험을 칠 거 아니야, 중간고사를. 예. 욕구 절제는 맞아요, 에피쿠로스가? 예. 맞잖아, 소극적 쾌락이니까. 에피쿠로스는 맞아. 그럼 스토아도 맞아? 스토아는 맞니? 욕구 절제. 당연히 맞겠죠.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게 욕구 절제죠. 근데 일부 욕구는 인정했다. 정념은 다 부정하지만 가족의 인류의 같은 일부의 욕구들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 절제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밑에 에피쿠로스 아파인데, 에피쿠로스 아파에서는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덕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맞아? 틀려.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하면 덕을 버려야 돼. 맞습니까? 맞아요.
에피쿠루스의 덕은 에피쿠루스가 덕이 있다고 여기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선이야? 고통을 주고 쾌락을 줄여주는 게 선입니다. 얘도 쾌락 주의잖아. 그렇지? 근데 중점이 있다고 고통을 주는 게 중점이 있다고. 근데 오히려 쾌락을 늘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아무런 나의 고통을 줄이는 쾌락을 늘리는 거죠.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 거지. 쾌락을 늘려주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 선한 게 아닌 거야. 이게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덕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거는 쾌락을 늘려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게 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만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덕 자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O입니다. O. 그 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랑 이거 어떤 선지는 맞냐면 스토아파에서는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덕은 버려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여기 있는 덕들이 뭐 지혜, 용기, 정의, 절제 같은 건데 근데 이런 덕들이 이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얻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파 선지론은 맞아요. 스토아파 선지론은 틀려.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토아파는 틀립니다. 에피쿠루스는 맞아요. 2번 에피쿠루스 아파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에피쿠루스 아파에는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정의로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맞니? 정의가 뭐냐? 에피쿠루스의 정의가 뭐냐? 에피쿠루스의 정의가 뭐냐고 지금. 에피쿠루스의 정의가 뭐였어요? 서로 해치지 않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에피쿠루스는 서로 고통을 주지 말자라고. 서로 고통을 주지 말자. 서로 해치지 않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이게 에피쿠루스 정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정의로운 인간관계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해치지 말자는 약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에 앞에 보자.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이건 맞아? 에피쿠루스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맞잖아. 운동적 삶을 추구하라며 아까. 개인주의니까 여기는 운동적 삶을 추구고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니까 공적 의무 실천이었잖아. 정보가 괜찮니? 이해 따라오고 있니 지금? 그래서 앞에는 맞죠.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 없는 거 맞지? 근데 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정의로운 인간관계 필요하다. 서로 해치지 말자고 약속하자는 인간관계는 필요하다고 본 거야. 그게 정의로운 인간관계야. 그러니까 정의의 정의가 다른 거지. 플라톤은 정의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서로 해치지 말자는 거니까 서로 해치지 말자는 약속은 필요해. 왜? 둘 다 맞죠. 둘 다 맞으니까 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니? 2023년 9월 모평 때 나온 선지입니다. 이거 재작년 모평이에요. 재작년 모평. 자, 에피쿠루스 학파에서는 3번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맞을까 틀리?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 이게 뭘까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죠. 자연적인 욕구는 뭐였는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 자연적인 욕구긴 한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성욕이나 비싼 음식에 대한 사내 진미 이런 거에 대한 욕구였죠. 그리고 이게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잖아.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파생된 욕구. 이게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지.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파생된 욕구. 이런 거 아까 동상을 세우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 맞잖아. 경계해야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추구하랬으니까. 이 개념 이해가니? 밑에 에피쿠루스 학파에서는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맞아 틀려? 맞아.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 쾌락을 늘려주는 거예요. 좋음의 가치라는 거는. 근데 어떤 것이 쾌락을 늘려줄 때 그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니? 맞니? 아니야. 왜 아니야? 쾌락을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좋음의 가치를 준다면 쾌락을 준다면 당연히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를 쾌락 줄 때.
어? 죽으면 뭐? 쾌락을 준다 하더라도 뭐가 더 크면, 고통이 더 크면, 내가 쾌락을 주는 행위지만 내가 뭐 산의 진리를 얻으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럼 오히려 내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그것이 고통을 더 많이 준다면 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가 맞는 선지야. 풀 수 있겠니 이런 거? 걱정된다. 보자. 1, 2, 3, 4, 5번. 5번. 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죽음의 고통이란 죽고 나서야 느껴지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지막 틀림.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죽음의 고통이란 죽고 나서야 느껴지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맞아요, 틀려요, 전부가. 왜 틀려? 죽고 나서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맞지? 죽고 나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죽고 나서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고통의 죽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지? 이거는 오산보 기출인데, 오산보 재작년 기출이고 문제를 좀 꼬아서 낸 거야, 이 정도면. 자, 에피쿠로스랑 스토아과 공동점 마지막.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맞아, 틀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까? 스토아는 맞지. 스토아는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추구했잖아. 에피쿠로스는 맞아요? 필수적이야? 필수적이죠. 왜 필수적입니까? 죽음, 신,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기 위해, 그리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구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수적이 조금 센 표현이긴 한데 필수적이라 봤다라고 알고 있읍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올리드 문제 푸세요. 에피쿠로스부터 쭉 풀면 됩니다. 헬레니즘. 그리고 돌아가서 위대한 사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었냐 민지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부터 풀었어? 199. 답이 없지? 재미없어서 답을 불러줄게요. 199.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틀린 거 없어? 좋아. 자,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8번 틀렸니? 몇 번? 5번, 8번 봅시다. 가 현대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새로 만난 A에 관해 제시할 설명. 자, 인간은 스스로 원하는 무엇이며 스스로 구성하는 무엇이다. 고성분할 신은 없고 매 순간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받았다. 실존 조건으로서 발견하게 된다. 누굴까요? 이거 혹시 누구인지 좀 느낌이 오니? 인간은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며 구성하는 무엇이다. 뭔 얘기냐면 이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라는 게 내가 원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본질이 없이 태어난다고. 그냥 내던져진다고. 내 동생이 쳐진다고. 본성을 구상하는 신은 없다. 이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 표현인 거죠. 그러면 사르트르죠. 사르트르. 기억나니? 사르트르 표현으로 나왔어. 자, 인간을 중시하는 정신 A는 뭘까? 인간을 중시한다. 인간이 근본이된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리고 B. 스피노자는 자연을 수학적 질서입니다. 질서. 좀 잘 안 쓰는 표현들이라 가지고 억지로 막 문제를 내려고 꼬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A를 세로로 하면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러면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것. 맞아, 틀려? 본질은 아니지. 본질은. 잠깐만. 인간은 5번에 2번이니까 인간에게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다른 사물들에게 정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고
사물에게는 존재보다 앞서는 것, 이게 맞겠지. 인간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사물들은 가위 얘기잖아. 가위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자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가위죠. 이걸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지 야지라고 하면서 만드는 거잖아. 가위는. 인간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너는 과학자가 되라, 너는 축구 선수가 되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는다고 생각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없어? 응? 그거 에피쿠루스 돼 있는 그거 보세요. 에피쿠루스. 에피쿠루스를 내주지 않았나? 잠깐만. 인쇄해놓고 안 가져갔네. 잘 이게 없으면 바로 말해. 잘 말했습니다. 다시 마저 이어서 합시다. 사물에게는 존재보다 앞서는 것, 2번이 정답이야. 3번 초월자에 기할 때 얻어지는 것, 이건 뭐였어요? 초월자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기억나니? 자, 실존주의 중에 유신론적 실존주의 2명 있었어요. 제일 처음 누구 나왔죠? 기억나요? 키르케고르. 유신론적 실존주의 2명이었지. 키르케고르랑 야스퍼스가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으로 신을 표현했고, 야스퍼스가 초월자라는 단어로 신을 표현했잖아요. 초월자를 통해 만나서 실존을 획득할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초월자에게 귀할 때 얻어지는 것, 이거는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실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스퍼스의 실존 얘기야. 4번 한계 상황은 누구예요? 한계 상황 누구니? 얘도 야스퍼스죠. 키워드 기억해라. 야스퍼스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키워드가 뭐였니? 현존재. 하이 이게 현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존재.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를 죠. 현존재라는 표현이. 그래서 안녕 하이데거. 기억나죠? 하이데거. 그래서 야스퍼스 한계 상황, 하이데거 현존재는 키워드 외웁니다. 키르케고르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혹시 신 앞에선 단독자, 여기 키워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실존의 3단계 기억납니까?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 어떤 거 있었어요? 잠깐만요. 심리적 실존,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전부 키르케고르에 대한 선지입니다. 한계 상황이니까 4번은 하이데거 표현이고, 아니다, 야스퍼스. 4번 한계 상황이니까 야스퍼스 선지고, 5번 인간에게는 신에 의해 계획되거나 창조된 것. 이것도 뭐 야스퍼스나 키르케고르 설정에 가깝게 있는 신에 의해 계획되거나 창조된 것이면 신이란 유신론적 실존주의여야 되잖아.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5번이나 3번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8번 봅시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야. 갑을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네. 자연의 사물들이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은 사물의 목적을 부여하는 인격신이 있기 때문이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신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얘는 누굴까요 혹시? 신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것. 범위가 좀 공부하는 것 같은데. 8번 잠깐만. 아퀴나스 맞네. 중세 철학이죠. 신에게 기이할 때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 기억납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라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올 거예요. 범위가 아니라서. 근데 중세 철학할 때
그 교부 철학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의 철학에 배제했다. 플라톤 철학 수용하고 그 스콜라 철학에 제이스콜라 하면서 스콜라 얘기했잖아. 스콜라 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했죠. 인간의 제1성향, 2성향. 그래서 뭐 종족 보존, 개체 보존,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 결혼하고 출산, 육아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했던 거. 그래서 갑이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리고 을이 투쟁, 고통, 죽음, 죄에 대한 책임 같은 한계 상황. 을은 누군데? 아니, 아니에요? 야스퍼스. 야스퍼스 한계 상황. 갑은 진리의 절대성 강조, 종교적 덕의 실천을 중시. 8번에 8번에 진리의 절대성 강조. 을은 타자와의 연대를 배제한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했다. 한계 상황 야스퍼스 연대를 배제한. 이거 그 사회 참여가 사르트르 키워드긴 하거든. 사회 참여. 근데 다른 철학자들이라 가지고 사회 참여를 아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네. 야스퍼스는 개인이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의 실존적 삶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대를 배제하는 건 아니야. 이건 좀 너무 세게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4번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참된 자. 이거는 주체적 결단. 이거는 그 실존주의 공통선지고 이성보다 신앙을 강조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네. 여기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자체는 애초에 실존주의가 이성은 당연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은 당연히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 이성주의였잖아. 이제 진리는 없잖아. 근대 철학까지 칸트 공리주의까지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 칸트는 이성 굉장히 중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 벌이면서 그 이성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당연히 아는 건데 뒤에 신앙을 중시한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낚일 법한 선지네. 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서 맞죠? 야스퍼스까지 유신론적이었잖아. 그래서 신앙이 더 강조되는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자라니까. 중세니까 당연히 신중시죠.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안 나오긴 하겠는데 유신론적 실존주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이건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5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선지. 자, 9번에는 5번, 10번에는 4번, 11번에는 2번, 12번에는 4번입니다. 가만히 10번. 자, 어느 서양 사상가인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 참된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주체적 결단을 통해 얻는 신학대선 단독자로서 행해할 때 실현된다. 누구일까요? 킬케고르입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은 어떤 사상가는 쾌락이 곧 행복이며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고 주장해. 쾌락이 보통과 양을 측정하여 최대한 최고의 행복을 따르는 건 누군데? 얘가 벤담이야. 좋아. 이게 옳은 행위라고 주장을 해. 나는 그 사상가가 땡땡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킬케고르 입장에서 벤담을 공리주의를 갖는 되죠. 벤담의 입장에서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간과한다. 이런 거 비판하는 거 보면은 간과한다 앞에 뭐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요거 벤다이어 보내고 불러보면 간과한다 앞쪽에 얘가 A가 B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B를 간다. 그러면은 땡땡을 간과한다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 어디 입장에 가야 돼?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B랑 겹쳐지지 않는 A만의 입장이 올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B를 비판하는 거잖아. B를 비판하는데 B랑 똑같은 걸 이렇게 거지가 거지를 비판할 수 없잖아. 거지가 거지 보고 여기 저 돈도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같은 입장이니까 어떻게 욕을 해. 그래서 남하고 안 겹치는 나만의 주장 1대1 이렇게 비판하는 게 성립인데 그거를 고르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공리주의랑 안 겹치는 실존주의 특징만 고르면 됩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다. 이거는 벤담 입장이지. 3번 입장이지. 3번 입장. 1번을 골라야 되는데 3번이랑 틀린 거고. 자, 고통에 순응하는 삶이 이상적이다. 실존주의에서 고통에 순응하라고 그러니? 순응하는 건 아니에요. 순응하는 거는. 잠깐만. 기억이 들어나.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3번 인간의 행복이 모여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는 벤담 입장이죠. 이것도 3번이겠는데 공리주의에서 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개인의 쾌락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총합이었잖아. 이것도 기억해라. 공리주의에서는 개개인들의 쾌락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단순 총합으로 봐. 누구랑 비교된다고? 덕윤리랑 비교된 거예요. 덕윤리 공동체주의. 거기서는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그랬지. 4번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허망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게 맞겠지. 이거 이해가 가니? 이 구조가 이해가면 4번인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실존주의에서는 쾌락 추구 이런 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 거 다 허망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뭐가 긍정적인 거예요? 주체적 결단이 긍정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벤담이 쾌락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거 다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유럽에서 추구하던 이성을 추구한다거나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 다 지금 무너졌잖아. 다 허무한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5번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추구해야 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도 없죠. 이런 식으로 실존주의가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1번, 12번은 괜찮니? 넘어가서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6번 봅시다. 갑을 서양사상가들인데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 특징. 종이를 칼로 자르는 것은 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거 갑은 누구겠냐? 그 사르트르 마지막으로 나왔던 네 번째 있었던 게 실존주의 철학자였죠. 갑은 사르트르. 인간은 실존의 본질에 앞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가진 신이 없다. 을 불변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 과거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진보적이고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 누구야? 도구주의. 주의. 사르트르랑 주의를 비교하는 건데 위에 보면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죠. 그럼 을에다 밑에 동그라미 쳐서 을. 그러니까 갑을 그래서 가에 갑을 나와있잖아. 을에다 동그라미 쳐. 실용주의 입장의 특징을 모르면 돼. 그러니까 갑을 할 때 얘네들이 갑 입장인지 을 입장인지 헷갈려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라고. 그러면 실용주의 특징을 모르면 되는데 실용주의 특징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는 정도는 어때요? 실용주의가 실존주의에 비해 주체적 결단을 강조합니까? 뭐야? 아니지. X는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실용주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지. Y는 위로 가는 화살표. 문제 해결의 지성을 통한 탐구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 자, 그러면 X는 밑으로, Z랑 Y는 위로네.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게 낮음, 모두가 다 낮음. 같이 보자. 네, 여러 번 했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얘랑 얘만 높네. X는 낮고. 맞지? 맞나? 잠깐만. X는 낮잖아. 실용주의잖아. 지금 을은 실용주의고 갑은 실존주의지. 근데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정도는 실용주의가 높아 낮아? 실존주의에 비해? 낮아. 그럼 나 밑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지? 이쪽으로는 안 가도 되죠. 여기서 출발하잖아. 근데 낮은 쪽으로는 안 가도 되잖아. 이해가지? 그러면 X랑 Y 쪽으로 한 칸씩만 가면 되겠네. Y 쪽으로 한 칸. Y 쪽으로 여기로 한 칸 가지. 그지? 그러면 Z 쪽으로 한 칸. Z 쪽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잖아. 기울이지. 1번이면. 사각형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어렵죠? 사각형 문제 나오는 거. 이 정육면체 맨날 시험 나오잖아. 이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 13번에. 이해 왜 틀려요? 이론과
이론과 지식은 불변의 목적인 도덕을 위한 도구가 된다. C. 할 수 있다. 해당문은 도덕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가문이 다 실용주의네. 아, 잠깐만. 갑은 베이컨 같은데. 13번에 을이 베이컨이에요. 갑은 듀이고 을은 베이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용주의고 하나는 경험주의인데 베이컨 경험론인데 둘 다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어차피 영국 경험론을 계승한 게 미국 공리주의, 아니 미국 그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이해가니? 자, 근데 이론과 지식은 불변의 목적인 도덕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거는 둘 다 공통이에요. B가 돼야 돼. B가. 실용주의도 지식의 도구를 강조하는 도구로서의 지식을 강조하는 거고 베이컨도 아는 것이 힘이다 했잖아. 진리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과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통이라서 C가 아니라 B로 바꿔야 돼서 틀린 겁니다. 장관은 괜찮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다 맞니? 17번 보자. 서양선상 가을인데 쾌락에는 질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누구니? 밀이죠. 시험 너무 잘 들어요. 벤담 밀. 쾌락에 질 나오면은 바로 밀 나와야지. 맞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게 벤담이고 쾌락에는 정신적 쾌락이 있고 열등한 감각적 쾌락이 있고 우월한 정신적 쾌락이 있다. 이게 밀이었잖아. 그래서 갑은 밀이고 도덕은 성장하고 진보하는 건 누구야? 아까 누구였습니까? 듀이. 그렇지, 듀이야. 제임스는 현금 가치가 키워드고 성장하는 건 이제 그 듀이의 키워드입니다. 갑은 쾌락의 질이 쾌락의 양에 비례한다고 본다. 맞아, 틀려. 질적으로는 아예 다른 겁니다. 같은 질일 때는 양을 따지는데 양과 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기억은 제끼고 갑은 쾌락의 질적 차이에 근거한 공리의 원리를 부정한다. 맞아, 틀리지. 쾌락의 질적 차이에 근거한 공리의 원리를 인정한다겠죠. 을은 지식을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이게 정확히 실용주의에 대한 선지죠. 디귿도 맞고. 그래서 갑, 을은 도덕 판단이 유용성의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실용주의 선지는 맞지. 공리주의 선지는 맞아요. 여기 있는 유용성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쾌락을 늘려주는 걸 유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효용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유용성이라든가 공리주의에서 다 쓰는 용어야. 이것도 기억해놔. 둘 다 공통점입니다. 갑, 을 모두 유용성의 근거를 준 도덕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디귿, 미을이 정답이다. 17번. 18번은 괜찮니? 넘어가고 뒤에 1번 뒤에 풀었죠. 거기까지는. 주관식만 하자. 좋아. 왜 여기 안 했어요? 여기 안 됐어 또? 주관식만 같이 보자. 주관식. 시간 어차피 얼마 안 남아서 주관식 하고 객관식 4개 같이 붙자. 주관식 실존주의는 기억 2 근대 이성주의입니다. 적어라.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근대 이성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철학 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성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사회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여기도 못하는데 그러나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이성의 니은에는 근대 이성주의 어디냐 갑자기 잠깐만.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도구적 기능.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지식의 유용성 이런 것만 강조한 겁니다. 근대 이성주의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식민지 개척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전시켰는데 그 윤리적 문제에는
자, 예시 답안입니다. 비인간화 문제, 인간 소외 문제,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 무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인간 소외라든가 비인간화 문제라든가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무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다 아마. 교과서에 이런 정도까지 안 나올 거다. 자 20번 컵과 같은 사물은 물을 담당하는 본질적 물질이 먼저 존재하고 실제 컵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표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해. 누굽니까 얘는? 좋아, 사르트르. 따라서 인간은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되거나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실존주의자 누구는 이거 누가 한 얘기야? 사르트르는 뭐라고 주장했니? 본질에 앞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21번 실용주의 입장에서 기억이 들어갈 적절한 내용.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갔어? 실제로 집이 나왔어.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는 생각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집을 찾아가지고 원래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을 찾은 거니까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는 지식이 나한테 도움을 줬지.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칠 때까지만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풀이한다. 너네는 푼 거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범위만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볼 겁니다. 2교시에 시험 치고 3교시 때 풀이하고 공부 좀 해와. 미리. 저희는 스토어 여기까지 하면 뒤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뭐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헬레니스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너네는 칸트 공리주의, 칸트 음모론, 실용주의, 실존주의 여기까지 시험 범위. 그래서 2교시에 따로 시험 볼 거예요. 자 1번 보자. 갑을 병 사상가.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질문. 정의는 한 인간의 용언 안에서 이성의 욕망의 세 부분이 시험 범위는 게 아니긴 한데 병만 보자. 병. 지식이나 관념은 갑은 지금 이성기의 욕망이니까 누구겠니? 플라톤이야. 시험 범위 아니니까 넘깁니다. 자 우리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킨 것은 누굴까요? 시인과 부인의 감정. 휴입니다. 휴. 1학기 기말고사들 했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세 번째 보자. 병. 지식과 관념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자 도구이다. 선악의 결정은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 요구에 달려있어. 누굴까? 주의입니다. 주의. 이게 실용주의 얘기죠. 실용주의만 봅시다. 자, C가 예로 가는 거. 올바름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까? 주의가 올바름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걸로 봤니? 아니잖아. 사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가치들이 매번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진리라는 것도 계속 달라져야 돼. 그래서 D를 제끼고. 자, 지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때만 가치를 가집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면 아예 가치가 없어. 아예 가치가 없어요. 실용주의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이유는 맞는 선지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래. 자, 을 인간은 이끼나 꽃 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 누구야?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누구였습니까? 내던져진 존재다. 사르트르.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니?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냥 냈다 바깥으로 어머니 자궁에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 없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르트르 말로 따르는 거야? 선택해야 돼.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하고 책임져라. 유행입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할 질문. 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정해져 있는가? 자, 사르트르는 뭐라고 답할까? 목적은 정해져 있다. 아니야. 본질이 없기 때문에 목적 없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목적이 행복이랬으니까 갑은 긍정하고 을은 부정하겠죠. 자, 타고난 발이야 인간의 행복은 무관한가? 이거 이성의 타고난 발이야 인간의 행복은 무관하다고 볼까요? 사르트르 입장에서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체적 실존,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이초에 이성 중시하던 칸트 같은 게 이성 중시예요. 칸트까지 근대 철학이 이성 중시고 요게는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성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행복과 이성은 무관합니다. 실존주의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탁월한 발휘와 인간의 행복은 무관하다. 그래서 을이 오른손으로 나오고 인간의 본질 파악은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아니겠지. 이거는 본질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게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객관적인 진리 추구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아니겠지. 객관적 진리 같은 거 없잖아. 주체적 결단이 중요한 거지. 3번 봅시다. 갑을 병 사상가들인데 최선의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이야. 누굴까? 205페이지. 최선의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입니다. 누굽니까? 도구주의. 주의. 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가 상처하는 고통과 쾌락의 양이다. 고통과 쾌락. 시험 범위지. 공리주의. 아니 벤남 한 얘기 말했잖아. 우리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발밑에 있다고. 양쪽 공리주의. 쾌락과 고통만 고려하는 거잖아. 자, 도덕의 기초는 타인과 함께 느끼는 공감이야.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니네. 공감은 누구야? 흉 기억납니까? 흉. 주정주의였죠. 감정능력이었잖아. 흉. 자, A. 지식과 사유의 원천이 인간의 경험에 있다. 지식과 사유의 원천이 인간의 경험에 있다. 갑이니까 A니까 A만 해당되는 거 맞을까? A, 그러니까 갑만 해당되는 거 맞을까? 이거 갑이랑 병이랑 같이 해당될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듀이랑 흉이랑 공통적으로 나올 거야. 여기 고통 아니구나. D가 되겠네. D. 벤담도 경험을 통해서 고통,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는 D로 바꿔야 돼. 자, 선험적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산할 수 있다.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 이전 이 선험이거든요. 그래서 경험하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해. 이거는 칸트 같은 애들이 인정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애들. 이거는 경험주의 라인이잖아 지금 다. 공리주의라든가 주정주의라든가 뭐 실용주의라든가 다 지금 경험 중시인데 선언적 지식 같은 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진 않은데 이게 강조점이 있지는 않아. 자,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오직 감정이다는 큐만 얘기할 거죠. 그래서 C가 맞아요. 디귿은 맞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것도 D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일 겁니다. 마지막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인간은 정신이며 정신은 곧 자아이다. 자아는 자기가 맺는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무한한 유형의 종합이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병. 누구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누구였습니까? 키르케고르였어요. 키르케고르. 신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야 되나 신을 만나려면 나의 주체적 결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주체적 결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회피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